자, 사평역에서. 이 작품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사평역에서 하고 참고로 그 뒤에 작품에 사평역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자, 참고로 이 두 개의 작품이 묶여 있다는 말은 이 개념을 너희들한테 수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호 텍스트성. 무슨 소리냐면, 참고로 이 두 작품의 연결관계는 단순히 사평역이라는 공통적인 소재가 나타났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곽재구 시인의 시가 먼저 멋지게 만들어졌고 그 시의 감명을 받은 소설가가 사평역이라고 하는 소설을 창작해낸 거야. 시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이 만들어지다. 이해되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참조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고, 시로부터 소설이 나온 대표적인 예로, 참고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을 법도 하고 뭐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말고 아마 다른 작품으로 상호 텍스트성을 배웠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 문학 작가와 회화, 즉 그림 작가 간의 상호 교섭.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앞에 뭐 그 누구였죠? 이중섭 화가의 시,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도 있었죠? 왜 이렇게 섭섭하지 자꾸 선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출제의 포인트는 뭐냐? 비교와 대조야. 두 작품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데 또 까놓고 말해보자. 아니 세트가 여러분 수능 특강에 사평역에서랑 사평역이 나왔어. 그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그냥 끌고 왔을까?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작품은 작품 자체로 단독적으로 구분 잘 해놓으시고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시 작품부터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얘기했나 보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하면서 작품이 시작하고 있네요. 자, 막차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막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섭섭하고 쓸쓸한 느낌을 주죠. 더 이상 그 다음 차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뭔가 애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조건이고요. 그 막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자, 대합실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죠? 기차를 기다리기 위한 공간. 그리고 이 대합실에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밖에는 뭐가 쌓이고 있다고? 송이 눈이 쌓이고 있대요. 일단 눈이 온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눈 하면 둘 중에 하나지. 시련과 고난이거나 혹은 평화로서 덮여지는 그 무엇이거나. 오케이? 근데 뭔지 한번 보자. 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눈 시린 유리창 시각 촉각 딱딱 보이죠? 감각적 심상의 동장.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이 내리고 있고, 이거 세모칠 것. 눈이 내리고 있고 실이고요. 부정적 현실이구나. 자, 근데 그 유리창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대요. 자, 톱밥 난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난로가 주는 이미지는 당연히 뭐예요? 뜨거움의 이미지잖아.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대립적 심상이 등장해 있는 거지. 따뜻함의 촉각적 이미지와 차가움의 촉각적 이미지. 특히 실이라는 단어에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합실이라는 공간은 수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까지는 너무 오버그렇고 그냥 간이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시로 모여있는 장소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음에 대합실에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놓는 것은 밖의 문과 대비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존재. 오케이? 어떤 삶의 위안과 연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상황 세팅 됐습니다.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대합실. 창밖에는 눈이 쌓여가고 있지만 안에는 따뜻한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는 중.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굴러기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합시다. 이 몇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참고로 이 부분이 나중에 이 사평역이라는 소설에서 한 명 한 명 구체화되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야. 소설로 갔을 때 구체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치 사진 한 방 탁 찍어놓은 것처럼 여기서 이러고 있는 사람, 저기서 저러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소설로 바뀌었을 때는 쿨럭이던 사람들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왔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이따 보여줄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자, 나가 나왔네요? 뭐예요?
시적 화자라고 부르죠. 그치? 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본 대학실 안의 풍경이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가 한 일은 한 줌의 톱밥을 던져준 거야. 자, 이때 한 줌 톱밥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향한 미안과 연민의 시선을 말하는 것이지.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그래서 이 톱밥이라는 시어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비슷한 단어로. 아무튼 톱밥을 던져 넣어주면서 나는 그들을 향해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해 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 난로에 톱밥을 집어넣는 이유는 불이 더 따뜻하게 돋길 바라는 마음이 드니까. 계속 갑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비춰두고 청색의 손바닥과 그리고 불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시각적 심상의 대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가능하죠. 청색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새파랗다는 얘기는 아닐 거야. 하지만 적어도 추운 건 확실해. 보통 피가 안 돌면 거기 부분의 색깔이 푸른색, 보라색 이렇게 변하잖아요. 피가 안 돌아서 춥기 때문에. 청색은 차가움의 이미지라면 불빛은 따뜻함의 이미지지. 그러면 이때쯤 왔으면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야.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은 대립적 시어를 통한 시상 전개다라는 거. 그죠? 대립적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눈, 난로. 또 뭐가 있었냐? 실이다, 따뜻하다, 청색, 불빛.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왜? 각자의 성향에 빠져 있겠지.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요.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자, 굴비나 뭐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시대상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 굴비가 한 두름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귀향,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주 들고 가던 선물 세트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어. 굴비 선물 세트, 사과 선물 세트. 그래서 이 녀석들은 뭐가 어떤 고향의 식구들에게 가져가기 위한 선물이죠. 근데 이 귀향한다는 게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어머니! 저 이번에 삼성이 최고 연봉으로 입사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올해도 때가 되었어. 올해도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뭐 딱히 무슨 새로운 뉴스는 없고 또 고만고만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번에도 부모님 한번 얼굴 뵈러 가는 중. 그때 그 기분을 말하고 싶은 거야. 물론 고향에 가니까 기쁘겠지. 근데 중요한 건 기쁨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 그래서 뭐 한다고 표현했냐면 침묵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건 어떤 상태야? 할 말은 많아도 가슴 깊숙이 그걸 내재화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오늘 학원에서 슬픈 일이 있었어? 그럼 선생님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오늘 많이 슬펐어요 하면 눈초리가 더, 그지? 그건 이상한 놈이잖아, 그죠? 각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야. 그걸 말하는 거고. 자, 오래하는 기침 소리와 또 쓴 약 같은 입술담 연기. 자, 기침 소리에서 청각 잡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쓰다에서 미각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다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로 또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시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식의 말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노하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 작품 하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작품들을 읽어나갈 때 얘들아, 다양한이란 말을 쓰려면 최소한 감각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최소한 2개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개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감각적 시야가 있네, 대립적으로 나타났어까지만 봤어. 근데 여기 딱 오자마자 선생님이 다양한 감각적 신상을 외치고 있잖아. 발견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발견해내면서 읽으세요. 자, 그런 입술장의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눈꽃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약간 변했다는 거. 그러니까 즉 눈이라는 시어의 의미의 변화를 봐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앞에 선생님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있는 눈이었고 실있게 만들어진 눈이었지. 실현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침잠해 있는 상태에서도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싸륵싸륵 눈꽃이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에 화음의 귀를 적신다고 그랬잖아. 눈꽃이 화음을 만들어주고 있고 힘겨운 사람들의 삶에 귀를 적셔주는 뭔가 좋은 존재가 되고 있어. 됐어? 적신다. 생명력이지. 그러면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소재야 긍정적 소재야? 단순하게 말해서 긍정적 소재 맞지? 그럼 여기서는 또 이런 대립 문제를 낼 수 있겠지. 앞에서 나왔던 송이눈의 눈은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라면 뒤쪽에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꽃은 그들의 삶에 연민과 위안의 시선을 보내주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될 것이야. 됐죠? 차이점 체크해 주시고.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그래요. 깊은 밤이 되고 나면 이렇게 눈이 내리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로 통일될 거야. 눈. 그죠? 그럼 여기서 눈은 이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거야. 우리의 삶의 굴곡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덮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테니까 자 그런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또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굴곡이 있고 그 굴곡을 감싸주는 무언가가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안타까움 좀 그렇구나. 우리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모두 아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이라고 말해도 될까? 그쵸? 우리의 삶에 앞에 무엇이 놓여있을지 잘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일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다는 얘기는 원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야. 형준아 너 그때 그런 거 아니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호명하다가 여기서는 진짜로 부르는 걸 거야? 아니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라는 말이겠지? 떠올리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똑같이 나눠서 여기다 쓸게요. 나는 이번에는 한 줌의 눈물을 어디에?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러면 자 이걸 왜 선생님이 여기다 썼는지 감이 잡히시죠?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은 같은 거니까요. 한 줌의 톱밥이나 한 줌의 눈물 모두 대상들을 향한 위안과 연민의 시선을 말한다. 그치?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선. 자, 작품은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자면 어느 시골 간이역, 여기서 말하는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간이역을 말하는 건데 간이역이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 급행열차 알죠? 9호선, 지하철 9호선 같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은 급행으로 설정해서 핑핑 지나가고 나머지 역은 완행이라고 해서 천천히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사평역은 간이역이고 완행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역들이 그냥 순수 지나가 버리는 장소야. 그리고 그런 장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오래 기다려야 돼.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나는 굴비 한 점 들고 있는 사람들,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있는 사람들, 손바닥 비비고 있는 사람들, 기침 소리 하는 사람들, 담배 한 대 피고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마치 국형쌤이 너희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한 명 보고 이 한 명 보고 이 한 명 보면 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얘도 여기까지 했으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도 한 호흡에 수업을 너희들한테 뱉어내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줌의 톱밥, 한 줌의 눈물, 위로 연민의 시선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되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어떤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을 뭔가 따뜻하고 절제된 감각적 시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정리할 수 있어. 그치? 이 작품이 막 토로하고 뭐 호통하고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절제된 느낌이 주가 된다는 거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작품이 사평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바로 뒤에 장면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일걸?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켓을 들고 나타난다. 바켓에서 소금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이딴 식이거든요. 자 근데 아직 작품 들어가진 않을 거고 총체적인 얘기를 하나만 먼저 해주고 갈게요. 자 우린 다 알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만약에 사평역이라는 작품이 수능 출제 작품이 됐다 치자고. 그럼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올 리가 없다. 그치? 다른 장면이 나올 거야. 자 우리 최근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황만근은 기억나? 안 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한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내용이 뭐였죠? 동네 바보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무슨 농민 걸기대회 때문에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오케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사람들은 황만근이 부재하게 된 이후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바보 취급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어떤 약점을 비꼬는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주인 신주고리가 그거잖아. 그런데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을 때 뭐 나왔냐면 토끼 괴물 얘기 나왔잖아. 산속에 들어갔는데 토끼 괴물을 만나. 토끼가 내 팔을 놓고 안 놔줘. 소원 들어주면 내가 놔줄게. 그치? 이러면서 소원이 엄마 오래오래 살게 해줘. 나 와이프 만들어줘. 내 아들도 만들어줘. 다 들어주잖아. 아니 우리가 도대체 작품을 어디를 봐야 황만근에서 그런 작품을 떠올릴 수 있겠어. 전혀 딴 장면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거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텐데 잠깐 보조자료를 활용해 볼까요? 자, 보조자료에서 좀 찾아내야 될 텐데 쌤이 이걸 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저기 선생님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09번 작품자료 09번에 사평역에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순서대로 그냥 쭉쭉 되어 있는 것 뿐이라서 9번 됐니? 오케이. 9번 적용학습비에서 사평역에서 바로 뒤에 보면 사평역이 있을 거고 쭉 넘기라면 사평역이 나올 거야. 자지? 자, 그 사평역에서 제일 끝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제일 끝 페이지로 가주세요. 됐나? 자,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빠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다 펼쳤죠? 자, 기본적으로 자, 작품 얘기를 해봅시다. 사평역이라는 작품은 대놓고 사평역에서를 모티브로 만들어낸 작품. 그래서 작품이 시작할 때부터 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해요. 처음에. 그치? 그리고 작품이 사평역이라는 특정 구간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뭐랄까? 서술 대상을 초점화시키며 이루어지는 작품이라는 걸 알아두자. 자, 패턴은 이거야. 우리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는 나라는 시적 화자가 있었고 나라는 그 시적 화자가 사평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관찰하며 눈물 한 방울, 애정 한 방울 이렇게 주고 있었어. 근데 이 작품은 나가 없어. 오케이? 계속 다양한 인물 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합실이 있으면 가운데 난로가 있고 여기 이제 의자 하나 한 세트, 여기 의자 한 세트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둘, 여기에 한 명, 여기 여자 한 명, 여기 미친 여자 한 명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포커스가 잡혀. 자, 이런 패턴인 거야. 202호에 오늘 다들 수능특강 수업을 듣기 위해 모여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오늘도 머리가 복잡하다. 그는 오늘 아침 이런 다짐을 했다. 이렇게 쭉 빠져드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합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때 한편 이쪽에 앉아있던 여학생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를 뭘로? 디테일로 만들어낼까? 아까 어떤 부분 비친 소리 이야기 이게 한 사람의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야. 비친 소리 4글자가 쓰느냐? 입술담에 정말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작품 속에서 배경이 다 비슷하게 똑같이 흘러가. 하지만 자,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포인트 3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대놓고 나와서 이게 출제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핵심 포인트 3번 시와 소설 버전의 특징을 비교하자. 서서적 상상력이란 말 보이냐? 서서적 상상력. 실제로는 기침소리라고 하는 시어 4구절 가지고 하나의 인간의 스토리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즉각적이고 감각에 호소하는 시적 상상력과 달리 이야기를 통해 세세하게 전달하는 게 바로 소설의 차이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두 번째, 시간 속 하나의 장면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행 과정을 보여서 좀 더 생생하고요. 사평역에서라는 시는 마치 한 장면의 사진을 분석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작품은 이 소설 버전은 하나하나에 깊이 있게 파고드는 느낌이 든다고 했었지 아까. 세 번째, 하나의 대상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에서 다른 것들로 이루어가며 의미를 드러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인물들의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잘 만들어내서 진짜 있을 법하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 위로 이제 핵심 포인트 1번으로 가보세요.
노인, 농부, 중년사내, 대학생, 서울여자, 춘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기서 한 명이 또 솔직히 빠져 있어. 원래 밑에 한 명만 더 적어놔. 미친 여자도 한 명 있어. 그것만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줄게. 플러스 미친 여자. 그리고 옆장도 있고. 자, 옆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뭐 차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중이고.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봐봐. 노인이 나온 거야. 참고로 이 노인은 농부의 아버지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노인은 늘 병에 걸린 농부의 아버지로 써져있네. 거꾸로 말했네 진짜. 농부의 아버지로. 아 이거 수식어가 잘못된 것 같아. 조심해. 병에 걸린 농부의 아버지가 아니라 병에 걸린 콤마 농부의 아버지. 해석 잘해라. 오케이? 현재 병에 걸려있는 농부의 아버지야. 그래서 가부장으로서의 고집이 남아있지만 늙고 병든 모습을 보여. 그래서 처음에 이 아들인 농부가 자꾸 아버지가 콜록콜록콜록 티하게 하니까 아버지 병원 한번 가요. 병원 한번 가시자니까? 그러다가 오늘까지 간 거야. 그리고 결국 새벽에 막차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진짜 병원 한번 가시자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중년사내 얘기가 나오죠?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도 어디 아니야. 우리가 보는 장면이 중년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중년사내에 뭐라고 돼 있어?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사상범으로 옥살이라고 출소했다. 되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데 참고로 이 중년사내는 감옥에서 허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이 허씨는 참고로 종신징역살이라고 했었는데 어머니랑 매번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에게 편지가 안 와. 너무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머니 한번 보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두근두근하고 했었고 이제 허씨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출소를 하는 확실한데 중년사내가 출소를 하는 거지. 자, 내가 그 허씨의 어머니를 찾아갈 이유는 원래 없어. 오케이? 자, 키워드 좀 써놓고 할게. 왜냐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연민과 배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중년사내는 어쨌든 출소를 했는데 그냥 이제 자기 살 길만 잘 찾으면 되잖아. 근데 왠지 허씨의 어머니를 만나봐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알게 됐죠. 실제로 어머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계기로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감옥에 있는 허씨는 평생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중년사내가 허씨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야. 그치?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갔어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참고로 가는 길에는 그냥 가기 좀 뭐하거든. 아니 말 그대로 선생님 이런 거잖아. 선생님이 뭐 수업하고 있다가 어느 날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이 어머님을 만나뵐 일이 생겼어. 그냥 가기엔 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하나 선물 음료수 세트라도 하나 들고 가죠. 그때 가져가는 게 그래서 굴비 가져가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대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대학생 얘기가 나오죠. 참고로 대학생 역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치장에 다녀왔고 그 때문에 퇴학당했습니다. 제적당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요. 우리 아들내미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갔잖아 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잘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참고로 옆장 아저씨조차 이 아이를 알아요. 청년을. 너 그 탁신의 내 둘째 아들이구만. 요즘 서울 대학 갔다더니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네. 그러면서 계속 자꾸 뒤로 빠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대학생 모습을 통해서 현실이 그만큼 뭔가 고독스럽고 힘든 장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특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서울여자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여자가 이 장면에 가장 안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XX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몇몇 있죠. 일부 안 좋은 행동하는 사람들. 그치? 몸에는 막 명품은 금목걸이, 금반지, 막 그 진주 다이아, 진주 막 이런 달고 천똥 나 들어 이러면서 들어와요. 뭔가 재수없을 것 같아 시작부터. 근데 이 중년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파요. 자, 중년 여성은 왜 사표역에 오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제 빠져드는 거야 이 사람의 이야기로. 이 중년 여성은 참고로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근데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일을 시켰고 그 친구가 일을 열심히 했고 잘했어. 그래서 일을 많이 맡겼고 모든 걸 일임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금고에 있는 돈 들고 튄 거야. 자, 잡아야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잡으려고 이 여인에 대한 수습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사평댁이라고 불리는 사실밖에 없거든. 그러면 사평에서 온 아넥나라는 확인할 수 있겠지? 일단 사평역으로 와본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사평댁 같은 어떤 인상착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 드디어 저 문 앞에 도착했어. 저 문을 열면 그 나쁜 년이 있을 거야 하면서 문을 왈칵 열면서 이년 너 죽을래!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에서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밖으로 향해 나오는 거야. 누구신지, 아이고. 사평댁이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두 사람, 이제 사평댁은 이런 이야기를 듣죠. 아니, 사평댁이 아니라 중년 여성은, 정말 죄송합니다. 돈 두고 튄 거 저 맞고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 나한테 남편이라는 녀석하고 아들,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는데, 이 남편 녀석이 맨날 도박하고 노름하느라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제가 서울까지 일하러 갔던 거다. 오케이? 그래서 돈을 붙여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돈을 들고 튀어버렸다더라. 내가 그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그럼 중요한 건 남편 그딴 녀석 죽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아들들, 내 자식들이야. 자식들은 누가 보살필 건데? 없잖아. 자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들고 튀었다. 그래서 와서 애들을 보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암 선고를 받았다. 나도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중년 녀석은 그 사평댁을 바라보며 화를 냅니다. 아이 썩으려나, 도망을 갔으면 잘 산다는 소문이라도 들리도록 할 것이지 이게 무슨 지랄이야, 막 욕을 해. 하면서 지갑에 있는 현금 다 끄집어내서 다 주고 잘 살아 하면서 튼튼하죠.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야. 봐봐, 아까 말씀드렸지, 연민과 배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 잡아서 죽일 듯이 와놓고는 튼튼하고 갔잖아.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인물을 향한 연민과 아픔의 시선, 그치? 다 수용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 거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춘심이도 있을 거야. 춘심이는 이 시골, 사평역이 시골 마을입니다. 사평동이, 아니 사평동이라고 했나? 사평리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서울로 도망가는 나가는데 가서는 딱히 내가 무슨 배운 것도 없고 해서 술집 여자가 돼요. 그래서 돈을 그걸로 벌어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춘심이가 서울에 올라가서 명문이라면서 그런가? 좋은 직장 자리를 구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해서 구해주는 거 하면서 너무 추앙합니다. 그래서 춘심이가 어느 날 이제 오래간만에 시골집에 내려간 거야. 내려갔는데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죠. 누나, 나도 누나 같은 직장 소개 좀 해줘. 근데 알았어. 하지만 나는 술집 여자인걸? 그런 느낌. 그러면서 뭐랄까,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열등감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풀 데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누구보다 강한 그런 인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한 얘기만 더 메모 좀 해주세요. 이 작품에는 미친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미친 여자는 하는 일은 잠을 자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자꾸 자리가 막 사람들이 일었다 앉았다 옆으로 갔다 이러는 바람에 자리가 계속 뒤바뀌거든요. 그때마다 미친 여자는 여기서 잤다가 또 날라가 얘기가 여기 좀 더 가깝거든? 그냥 여기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작품 말미에 열차가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타고 가요. 빈자리가 빈역이 됐지. 근데 그때 미친 여자는 요 옆에 가만히 누워있어. 그리고 역장은 이제 여기 문 닫고 불 닫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난로도 원래 끄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미친 여자가 이 난로 불빛에 의지해서 이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여기서 자고 있는 거잖아. 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공무원이라면 나가세요 하겠죠. 근데 우리 옆장 아저씨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들고 다니던 그 바켓스 톱밥을 더 부어줘요. 오히려 뭐요? 잘 자라고. 이 미친 여자는 참고로 역장도 역시 잘 알고 있는 미친 여자야. 참고로 이 여자는 이렇게 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차 보면 그거 타. 그 반에 가. 다음 역에서 내려서 또 이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삐글삐글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여자야.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라도 저 미친 여자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따뜻하게 자라. 이렇게 하면서 톱밥을 부어주는 그런 인물을 보여주는 거. 역장도 따스한. 즉 이 작품의 결론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이유를 생각해줘요.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걸리는 마음. 중요한 건
다양한 인물들의 군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런 인간성에 대한 연민과 배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는 어떤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는 작품이 나타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전체 스토리를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보조자료는 여기까지 써먹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본문 부분에서 잠깐만 몇 가지 작품의 어떤 문체와 스타일을 잠깐 보기 위해서 이것만 정리하고 자, 순 좀 돌리러 가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볼까요? 자,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켓을 들고 나타난다. 바켓에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아유, 추리게 고생하십니다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런 디테일 시에 없죠. 오케이? 이런 게 다 형상화된 만들어낸 인물의 형식입니다. 아, 뭘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네요. 이러고 있는데 자, 쭈루루루 넘어가서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문장부터 읽어볼게. 따라오니? 자, 역장이 아무튼 대합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에 중년사내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었죠. 날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꺼번으로 치워놓는다. 그리고 그 보퉁이에는 한두름의 굴비. 되니 이 굴비가 왜 굴비인지 알죠? 시로부터 연결된 단어입니다. 날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켠으로 치워놓고 거기에는 옷가지만 있어요.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 가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하면서 뭐 얘기를 살짝 주고받다가 오케이?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자 사내는 겨울 기차를 타기 전 또 타자니 쭉쭉 넘어갈게요.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굴비 한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흰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치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광장 행상꾼에게서 한두름을 샀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굴비 한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미는 나의 따뜻한 마음이지. 그래서 연민과 배려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산골 마을로 왔던 거야. 그리고 하지만 노모는 이제 어떻게 했어? 만날 수 없었지. 왜? 죽어 묻힌 지가 5년도 넘었다고요. 가족들의 소식도 다 끊겼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해드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호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오르죠. 아,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죽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지? 내가 알려주는 것도 슬픈 일이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수많은 계절들을 이렇게 살고 보내다가 떠나야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중년 사내라고 지금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야? 그렇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지 지금. 오케이? 배려와 연민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단어가 분명히 있어서 중략다음에서는 요거 좀 메모하고 갈게요. 자, 사람들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열차입니다. 그쵸? 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작을 했잖아. 그런데 밖에서 뿌뿌 하는 소리가 들렸어? 사람들이 막 나서 기차 드디어 왔나 보다. 근데 역장이 스르륵 나타나서 말하죠.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열차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좀 정리할게요. 특급열차라고 하는 말을 써. 그리고 이 녀석의 상대되는 대립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야. 작품 속에 완행열차. 그리고 이 두 개는 시험 문제화 시키기 참 좋은 녀석이야. 왜냐?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 이 두 녀석의 공통점, 둘 다 열차야. 즉 기차죠. 기차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화 사회를 상징한다. 맞니? 그치? 기차가 왜 있는 건데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인 거 아님? 사람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속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중이야. 됐죠? 그래서 산업화를 상징하는 기차에 타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지만 특급 열차는 지정된 곳만 팡팡 쓰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즉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도심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바뀌어가는 그런 세태를 말하는 것이죠. 산보 가는 길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완행열차는 그런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심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신경 써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버리죠. 완행열차는 어때요? 근데 완행이 무슨 뜻인데 모든 역을 다 들르는 열차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뭐예요? 소외된 사람 존재들을 향해서 연민과 배려를 품고 일부러 늦게 움직여지는 녀석인 거지? 무슨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쪽은 이 배령과 연민의 의미를 지니는 열차, 이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존재를 과감하게 내쳐버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두 개는 왜 특급 열차는 서지 않고 가버리고 왜 그들은 완의 열차를 기다려야만 하는가가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참 저거 그러고 보니까 하인선이구나. 대학 수련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졌고 이번에도 특급이야! 라고 짜증스럽게 뚱뚱이가 내뱉고 툴툴대고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스토리에는 대학생 얘기가 살짝 나갔다가 들어올 뻔했다가 나가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대학생은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사람들은 차장이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찾았나요? 여기 막힌 좀 한번 해주세요.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싸륵싸륵 송이 눈이 쌓여가고 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왜 마킹하는지 알겠지? 시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장면들이야. 첫 번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모두들 말이 없었지. 그치? 싸륵싸륵 송이 눈이 쌓이고 있지? 톱밥달로 흰 보랏빛 성의 유리창마다 다 보이죠? 쫙쫙 연결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너무 대놓고 거의 똑같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야간을 잊었고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묻채 성냥불을 대기하다 말고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손바닥을 참고로 이 손바닥은 청색이었을 것 같지 않냐?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무엇이 똑같죠 느낌? 어휴 산다는 게 무엇이간디 하면서 불현듯 누군가 나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보는 지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만 선생님이 나눠드린 그 보조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친 여자와 역장관계, 역장의 어떤 이야기 장면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 삼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이고 힘들다 고생하셨어요. 자 지금 시 그리고 소설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문제 중에선 새로운 것들은 딱히 없고요. 뭐 당연한 문제들이 있잖아. 뭐 3번에서 인물과 사건 연결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뭐 1번 문제에서는 소재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우리가 뭐 그동안 기출 문제에서 지긋지긋하게 풀어왔던 그런 녀석들이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합니다. 다만 뭐 특이점이 있다면 4번 정도? 4번을 보시면 나는 가를 원작으로 창작된 작품이야. 부사부터라고 했을 때 나에서 실현되지 않은 걸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선언이 이 문제 안에 녹아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선생님 굳이 풀어드려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 풀진 않고 있습니다만 문제의 특성 자체는 가치가 있는 녀석이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시자. 알겠죠? 답만 덜렁 맞았다 라고 쳐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잘 보세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작품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현재 시각 7시 20분 숨 좀 돌리고 합시다. 뒤쪽에 나오는 11번하고 12번 이제 두 작품만 더 하면 갈래복하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나머지 작품 질문 진행을 해볼게요. 쉬어갑시다.